그러면은 지금 도착을 하게 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일정을 갖게 될까요? 김종민 기자가 차근차근 전해드리는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평양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순안 국제공항입니다. 1955년 평양에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순안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함께 악수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옛 건물을 철거하고 2015년 7월 1일 대규모 신청사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우리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위해 찾았을 당시 현대식 탑승 카운터는 물론 유럽 요리식당과 면세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순안공항에서는 북한의 비행훈련을 비롯한 각종 무력 도발이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8월에는 이곳 북쪽 활주로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이 발사됐습니다. 김 위원장도 당시 이곳을 직접 찾아 앞으로도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바로 이곳 활주로에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졌던 이곳에서 18년 전 남북 정상의 악수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자,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어떤 일정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요, 사실 경호 문제입니다. 남과 북의 경호원들이 이번에 합동으로 경호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담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 차량의 모습입니다. 북한 호위 총국 소속 경호원 12명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는데 차와 함께 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양 정상의 근접 경호는 이번에도 남북이 따로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의 어딘가를 방문할 때나 양 정상이 만날 때는 북한 호위 총국이 문 대통령 경호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관례상 경호의 총책임은 초청국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마치 올림픽 남북 단일팀처럼 남북 경호연합팀 같은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통령 바로 옆은 청와대 경호실이 그리고 그 외곽으로 북측이 근접 경호를 맡았습니다. 근접거리에서 철통 같은 경호를 펼치는 북한 스타일과 대통령에 방해되지 않게 최대한 은둔하며 열린 경호를 펼치는 우리 스타일이 어떻게 어우러질지도 관심입니다. 평양에서 문 대통령이 탈 전용 벤츠 차량 2대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차를 탄 적도 있었죠. 이번에도 양 정상이 한 차를 탈지, 또 그런 상황에서는 경호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담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이륙해서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바로 열리는데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임박한 가운데 이곳 서울역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텔레비전에서는 정상회담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평양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자 시민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텔레비전 앞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부터 서울역에 나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만 세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역사적인 일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이뤄나간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잘한 일이라며 통일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는 끝까지 봐야 하지 않냐, 비핵화는 확실히 이뤄야 한다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으로서 이번 회담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생중계가 합의된 만큼 이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정상회담 순간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분주히 보내고 있는 시민들은 걱정과 기대 속에서 두 정상의 만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TV 화면에서 눈을 못 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주 임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박통일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임진각은 민간인이 허가 없이 갈 수 있는 남한의 끝자락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뜨거운 분위기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 역시 이곳 임진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어제는 방북단 선발대가 이곳을 거쳐 북측으로 건너갔습니다. 임진각은 곳곳에서 내외신 취재진들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보도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온종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평양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만큼 마냥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한층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 박통일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요, 서해 평화수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을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연평도 주민들 굉장히 기대 또는 우려도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장 모습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연평도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인천에서 뱃길로 2시간 걸리는 이곳 연평도는 꽃게 조업이 한창입니다.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북방 한계선과 인접한 만큼 북한의 도발이 잦던 곳입니다. 두 차례 연평해전과 불과 8년 전에는 북한의 직접 포격으로 주민들이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특히 안보란 이유로 어로수역과 야간 조업이 많이 제한돼 어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지난 판문점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요.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보다 좀 더 나아가 체감할 수 있는 서해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민들은 24시간 어업권을 보장받고 어로구역도 확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후 NLL 해역에서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하는 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과 임진각 그리고 연평도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DDP 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인 8시 55분 평양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6분 관저에서 나와 인수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의 환송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열한 청와대 직원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며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오전 8시 16분쯤 청와대 헬기장을 이룩해 성남공항을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환당장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대성구 소재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취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 소재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하고 대동강 구역에 소재한 북한 작곡가 김원균 이름을 딴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또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북측의 파트너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가능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료는 인포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된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보엽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할 때 그 의제 세 가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평양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회담 때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지, 아니면 첫 회담에는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두 번째 회담 때는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지, 그 회담을 어떻게 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임종석 실장 브리핑에서 그 회담이 잘 될 경우에 마지막 날 22일에 친교회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발대가 일요일에 올라갔고 논의를 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자와 관련돼서는 아직 새롭게 진척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친교회 시간 문제는 일단 평양에서 현지에서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있을지 없을지 아직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대화를 하시기보다는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님.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선비즈 박정학 기자입니다.
특별수행원과 경제인들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별수행원 중에 한국전력, 코레일,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분들이 만난 사람이 김영남 위원장인지 아니면 리용남 부총리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아침에 오전에 북측에 있는 상황실과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는데 SBS 정유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자,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 내용, 청와대 브리핑 내용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일단 일정을 잠깐 소개했네요. 순환공항에 도착을 하면 생중계가 된다. 그리고 백화원 영빈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동하게 될 텐데 역시 생중계가 된다. 그리고 오찬을 한 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그러나 정상회담에 누가 배석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누가 배석하나 이렇게 작은 제목이 달려 있고요. 남측의 서훈 국정원장, 북측의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 재가동이 유력하다. 2차 판문점 회담 때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몇 시간 뒤면은 확인이 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요. 서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요. 북측에서는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요. 서훈, 김영철 이렇게만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훈, 김영철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강주현 교수님. 일단 배석자도 관심입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배석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간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쭉 주도를 해왔던 인물들이 역시 배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서훈 국정원장이 여러 상황을 지금 관리하고 그렇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스파이라인이라고 통칭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그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특별히 또 북한에서 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 우리 평창 때도 와서 여러 가지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무대 데뷔를 했는데 이번에 이 회담이라는 게 북미 간의 가교, 북미 간의 벌어진 틈을 이은다는 차원에서 김여정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좀 끌고 가고 저도 이번에 우리 강경화 장관이 그동안 이 소위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실종이 되어 왔다. 우리 외교부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공식 수행단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북미 간의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남북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씩 한 분씩 배석한다면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겠고 두 명씩 한다면은 김여정과 그렇게 좀 맞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꼭 되게 동수로 합니다만은 꼭 동수가 아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수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사안 우리가 항상 본질 문제를 넘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내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지적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반드시 얘기하면서 가는 그런 노력들을 이번에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성호 의원님. 사실 요번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방북을 동행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외교장관은 사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분야를 관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상회담 때 배석할 가능성, 그리고 저쪽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할, 어떻게 보십니까? 그 1차 그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이제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회담장 세트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준비 장면도 다 공개가 됐는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좌석 배치를 이제 그 공식 수행원 7, 8명 대통령 포함 이렇게 좌석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도 공식 수행원은 뭐 다 참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회담이 시작되는 걸 딱 보니까 대통령하고 2명씩만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북한은 뭐 김일성이건 김정일이건 김정은이건 뭐 공식적인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수행원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보면은 뭐 상대 쪽에서는 여러 명을 두더라도 이쪽에서는 뭐 많아야 2-3명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본인이 결정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 꿰고 있고 자기네들의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 거추장스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모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알 수 부분이 있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정상회담 할 때 보면은 항상 저쪽 그 배석자가 많지 않았고 뭐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쪽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서방식으로 서구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쭉 배석자들이 일렬로 이제 같이 참석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 경우는 북한의 그거를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뭐 기자회견 말씀도 하셨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의 또 관례에 지난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때인데 우리 측에서 판문점 우리 측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그래도 기자회견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질의응답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절차인데 북한의 특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도 이분들 그래 기자회견은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보다는 최소는 한 담화문의 육성 발표 정도까지가 뭐 말 한마디라도 나오면은 그게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 현장 연기에서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일정도 잠시 얘기했거든요. 오늘 옥류 아동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김영균 명친 음악종합대학도 방문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